네, 어서 오세요. 페미니즘은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종류는 하나예요. 모두 엘리트의 그 정책하에서 움직여왔던 것이 이제 페미니즘이죠. 미국의 그 비공식 권력, 딥스테이트라 그러잖아요. 19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정치, 교육, 사회, 곳곳에 이제 안착한 때가 1950년대 초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딥스테이트가 완성된 거죠. 이런 환경에서 그 미국 국내의 문화라든가 사회 운동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였죠. 분명 그 문화와 교육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중고 대학 교육 프로그램, TV, 신문, 언론 이슈, 그리고 페미니즘을 만들어낸 애들이 소수 엘리트죠. 솔직히 어느 하나 그 국민이 만들어낸 그 공공 이슈가 없죠. 슬프죠. 저도 슬픕니다. 이제는 아예 뭐 기후변화, 환경운동, 재능기부, 여성안심 서비스, 풀뿌리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엘리트가 만들어갖고 갖다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문화와 교육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계나 교육계나 어느 한 놈도 제도적인 프레임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들의 선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마 제도를 벗어나도요, 여전히 발목을 잡아요. 저를 보세요. 제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도 뭔가 해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도 꽉 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트란 사람들은 이거 돈벌이로만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니체가 그랬잖아요. 엘리트들은 예술가처럼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돈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문명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예술가적 집념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니체가 살던 시절에도 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알프레드 킨제이 이 하수인 또한 자기가 하는 짓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거나 변화를 만들어 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엘리트 그러면 자꾸 정치 경제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52년 미국 하원이요. 미국의 카네기 재단,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이 국익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렸죠. 그 록펠러 재단은 갖은 방해 공작을 다 꾸몄습니다. 위원회가 생겨지지 않게. 그래서 위원회 의원들을 뭐 자기 사람들로 대체를 하거나 한 둘인가 세 명인가 대체됐었어요. 하원에 또 배당된 5만 달러 조사 비용도 지출되지 않도록 로비를 했죠. 하지만 결국 하원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954년 첫 보고서가 나왔죠. 2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 위원회는요, 카네기 재단, 록펠러 포드 재단 이 세 기관을 좌파적이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집단 관리자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1950년대부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요,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마다 결코 아니르고 자본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초월적인 음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설명도 증명도 될 수 없었던 때 이걸 증명해낸 사람이 누구? 캐롤 퀴글리죠. 비극과 희망이라는 책에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1966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똑같은 플랜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저도 이 책 없었으면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좀 오래전에 참 힘들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1954년 하원의 그 비과세 재단 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2년 조사를 한 다음에 브리핑을 했죠. 그 청문회 보고서 좀 볼까요?
카네기 포드 록펠러 재단이요. 미국 정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거 하원에서 브리핑한 겁니다. 국회에서요. 그 밑으로 미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지식 권력자들을 모아놓은 전미 지식인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미국 역사학회가 있고 사회과학 연구위원회가 있고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있으며 미국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록펠러와 포드 재단 밑에서 학회와 위원회 회원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 국무부하고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다. 1954년 록펠러는 이미 1920년대에 존 듀이를 시켜가지고 교육학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교육학이 뭘까요? 교육학이 뭔가요? 교육학은요, 학이라는 거 단어 못 붙어요, 그거. 심리학, 언어학, 여기저기서 아무거나 논리를 가지고서 짜집기 한 기능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다. 이거죠. 과학도 아니고 전혀 교육과도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로 짜집기가 되어 있다고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그 시장하고 국가 행정에 인간 정신을 맞추는 학생들의 정신을 때려 맞추는 방법들이 교육학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교육학 전공자 중에 페미니스트들이 천지라고요. 학생들을 철저하게 자본주의 요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카네기하고 록펠러 재단은요, 모든 업무를 포드 재단한테 후다닥 이름을 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1954년부터는 포드 재단이 앞장서 가지고 과거에 록펠러 재단이 했던 행동들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1954년 록펠러는 빌더버그라고 하는 국제 모임을 창설하는데 자기네들의 그 노력을 쏟죠. 조사위원회 그 위원장 캐롤리스, 브라질리아 캐롤리스가요. 이 세 개의 재단들이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록펠러가 킨제이 보고서를 만들어준 이유가 바로 기독 문명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의 돈으로 무려 60년 동안 살림을 꾸려왔던 가족계획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가족계획협회 기획을 한번 보실까요? 1969년 3월 11일 날 제출된 거예요. 세계 가족계획협회 부의장 프레드릭 제프가 제안을 했습니다. 보시자고요. 목표는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결혼 연령을 지연시키고 비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가족 이미지를 축소한다. 가족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강제 방법으로 어린이 교육이 있고 동성애를 증가시켜야 되고 가족을 최대한 핵가족으로 축소시켜야 되고 수돗물에 불임제를 넣겠다. 여성을 최대한 사회로 진출시킨다.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요. 실제 실행되었던 겁니다. 경제적 강제로서 뭘 제안했냐면 결혼세, 결혼하면 세금 붙이자, 자식 낳으면 세금 붙이자, 기혼자들한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자, 가족공제 모두 폐지하자, 다자녀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자, 모든 혜택을 삭제하자, 여성들에게 주기적인 우울증을 유발시키자, 여성에게 직장을 계속 요구하도록 한다, 개인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낙태 여성에게 지원금을 준다, 피임약을 생활화한다. 이 프레드릭 제프의 제안은요, 이게 실상 1910년대 록펠러 연구소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인 공로할 계획을 짜놓고 프레드릭 제프는 미국 공공건강 모든 기관의 아버지로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제안들이 가족계획협회와 페미니즘 정책으로 그대로 이어졌던 거죠.
1974년 루마니아의 부크레스트에서 세계 인구 행동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페미니즘을 인구 축소 문제의 핵심으로 놨습니다. 인구 축소는 예전 계획은요, 피임을 위주로 하는 가족 계획이었는데 이 방법을 때려쳐버리고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여자들한테 먹는 피임약을 상시화하고 수돗물에 불 써놓고 GMO 식품에도 넣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여자들을 사회로 마구마구 진출시켜서 노동 비용 낮추고 출산과 육아를 최대한 막아버리는 인구 축소 페미니즘 통합 정책을 발표했어요. 바로 이때 그 제야의 페미니스트들이 마르크시즘이라는 걸 들고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공무원화 되기 시작하고 가족교육협회와 미국 페미니즘이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대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영상에 또 나옵니다. 가족의 해체 단계로 이제 가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가족교육 협회가 페미니즘을 통합시키면서 그게 이제 1969년이고요. 같은 해 성평등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결과적으로 독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미국과 프랑스 급진 페미니스트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다고. 근데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죠. 포드 재단이요. 페미니즘과 가족 계획에 모두 돈을 주어왔는데 이게 우연일 리가 없죠. 지네들은 젊은 대학원생들인데 우리한테 누가 무슨 돈을 주겠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쭉 몰고 가는 그런 페미니스트 단체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인구 축소 프로그램도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시몬 우드버바라든가 베티 브리단 같은 젠더 페미니즘의 그 선배들은요. 남자 여자 연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으로는 해라 그랬죠. 근데 여자가 결혼을 일단 하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가정의 차원에서 여성을 배려하자고 얘기했어. 이게 이제 산업시대 페미니즘이라고요. 가정의 입장에서. 그리고 베티 프리단이 이제 나중에 이제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남녀가 서로 싸우지 말고 가정과 일을 같이 지키자 그러면서 다독였다고요. 남성 혐오도 거부했고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여자들이 가정 내 일하는 여자들이 가정 내에서 불편이 겪지 않도록 그렇게 산업시대적인 마인드로 가사 분담을 주장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되겠으면 타가소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이제 록펠러 재단의 반쪽만의 의도를 성취한 거예요. 독신 여성들한테는 소득세 먹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돌았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게? 소비 시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소비 시대의 가정은 말입니다.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직장에 적용돼야 돼. 그러니까 소비 시대는요, 산업 시대는요, 직장 때문에 가정이 좀 희생되는 편이잖아. 근데 소비 시대는요, 가정에 있는 여자들,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여성을 중심으로 직장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따라서 직장 페미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편하게 살도록 직장 문화를 바꾸자는 게 1970년대, 특히나 이제 80년대 직장 페미니즘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여성화하자. 이게 이제 록펠러 재단이 원했던 나머지 반쪽, 남녀의 생명공학적 균등화, 이걸 원했던 거죠. 요거를 처음 출발시킨 애들이 뉴욕 레디칼 우먼이에요. 급진 페미니스트, 1969년. 크리스토퍼 레시가 죽기 전에 쓴 책, 얘기를 잘해줬어요. 예전의 페미니즘은 직장 여성이 가정에서도 편하도록 가정 문제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직장의 체제 속에서 어떤 여성이든 편할 수 있도록
직장을 리모델링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체제를 여성한테 맞추자는 거야. 페미니스트들이 과연 단독으로 이 기획을 했을 것 같아요? 참 순진한 생각이죠. 록펠러와 포드 재단이 미쳤다고 여자들을 편하게 해주자고 또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죠. 현대인한테 직장이 곧 사회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페미니스트의 모든 세부 요구사항을 요구함으로써 첫째, 남성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저항 정신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을 파괴하고 기술이 필요한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첨단 기술과 금융체제의 연합체제를 꿈꿨던 것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죠. 세 번째, 인구 축소와 가족 해체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 부카레스트 선언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번째, LGBT를 확산시키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최대한 대체하고 싶어 했죠. 다섯 번째, 제약회사와 의료회사가 영원하게 수익을 얻어가도록 인간의 신체의 조건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 세계 인구를 금융체제 안에서 완전히 동화시키는 거다. 응?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세계를 강타했는데 당시 페미니즘은요, 성장론과 발전론을 거부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발전하지 말죠. 이해가 가죠? 예,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발전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트들이, 월가가. 일단 갖고 있는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나머지를 모두 농촌화 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실은 딴 게 아니라고. 앞으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분배의 과정에서 서로 뜯어먹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요, 1960년대부터 록펠러와 포드 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성 문제가 끌려갔어요. 63년에 동일업무, 동일임금법 나오고요. 64년 구직차별 철폐, 합의 이혼법, 미취학 아동 양육 여성 보호, 상속 규정, 남녀차별 폐지, 또 교육 과목에서 남녀차별 철폐, 성별 구인 광고 금지, 낙태 합법화, 성별에 따른 주택 및 대출 차별 불법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뭐 문제가 있어. 여자의 권리 그대로 지켜줬구만. 하지만 이게 껍데기를 까보면요, 여자가 독신일 때만 불편을 느꼈던 것들을 모두 고쳐준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풀었다고. 지금이야 뭐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당시 사회를 해체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페미니스트 앨런 윌리스,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다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경향은, 이 모든 페미니즘의 정책은 전통 가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가족의 해체든가 약화라니까요. 응? 겉으로 보기에는 여건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은 막상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렇다고요. 그 젊었을 때 시모누 두부바르처럼 할 짓 못할 짓 다 해본 여자가 이 앨런 윌리스예요. 철이 들고 나서 다음처럼 얘기를 했죠. 이 좌파란 것들 말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응? 자본주의가 가족을 붕괴시켰다고 뻥을 친다 이 말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족을 폄하했고 자본주의가 가족을 유지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자본주의가 가족을 붕괴시켰다니 니네 잘못을 왜 남한테 뒤집어 씌우냐는 거죠. 앨런 윌리스는 그 페미니스트한테 화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로큰롤 음악 비평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네 여자와 함께 20대 때 말 그대로
발광을 했던 슐라미스 파이어스턴도 나이가 들더니 사람이 아주 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는 뭐 완전 깡패였죠. 얘가 완전 깡패. 근데 이제 대학 교수 그만둘 쯤 돼가지고 여대생들한테 말하기를,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당하지, 그거 니네 책임이야 야 라고 말했다가 여학생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슐라미스 파이어스턴이 누구예요? 급진 페미니즘 창시자야. 에? 세상 웃기죠. 이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급진 페미니즘의 할머니를 고소를 했다고. 그 고소한 아이들 지금 나이가 한 50대 전후거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페미니즘은요, 1970년대 들어서 몰래 숨어서 얘기하던 성 문제를 이슈화해야 했습니다. 지네가 이거를 일부러 그랬을까? 이게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얘네들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얘네들이 해버렸다고. 여성 갱단이라고 불렸던 건 뉴욕 급진 여성단, 이걸 1967년에 차곡차곡 모으더니 1970년에 킨제이 음란 마귀가 씌워져 갖고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턴하고 앨런 윌리스가 앞장을 섰죠. 응? 얘네들 또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았고 여러 갱단으로 또 흩어졌다 모였다 그랬어요. 뭐 레드 스토킹 만들고 위치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온통 목표는 하나예요. 섹스. 이 뭔 소리야? 뭔 일이냐고요. 응? 이거 완전 철부지들이잖아. 응? 성을 중심으로, 성생활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을 이끌려면 인간의 그 성생활이 지닌 자연과학이라든가 뭐 사회과학적 기능이라든가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가져야 할 자동차 운전 면허와 같다고. 음란마귀 면허증. 응? 근데 프로이트의 그 음란마귀 이론이 보여주더니, 프로이트 이놈이 자체가 음란마귀 이론을 핀 놈 아니에요? 리비도가 자기 위조 면허증이네. 이거 위조한 거잖아. 리비도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리비도. 증명 불가한 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죠, 프로이트는. 독일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프로이트 학문 자체로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미국도 인정 안 한 지 오래됐지. 근데 리비도 갖고 계속 지랄들을 했다고 얘네들이. 이게 맞다 이러면서. 그리고서 이제 뭐 또 프로이트를 다시 해석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미친 것들도 나와요. 주디스 버틀러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사회문화적 기능, 원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생활, 독신, 레즈비언, 질, 오르가즘, 젠더 이런 개소리를 지금까지 해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응? 면허증도 없는 것들이야 얘네들은. 그 인디아나 대학의 킨제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거기 소장이 지금은 아니고 90년대 2000년 오기까지 존 뱅크로프트라고 있어.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킨제 연구소 소장이. 과학적으로 우리는 성 문제에서 뭘 발견한 게 없다. 인간 성행위의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 남녀의 생리학적 오르가즘과 반응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왜 소아성애가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모르는데 왜 난리를 치냐고? 그 이상한 사람들일세. 목표가 따로 있다니까요. 목표가 페미니즘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글로리아 스타이넴처럼 CIA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로리아 스타이넴 지령 받고 살았잖아요. 길거리나 전쟁 때의 남자가 위험한 남자가 아니다. 여성이 집에 홀로 있을 때의 남편이나 사랑하는 이가 가장 위험한 남자다. 아이고, 갑자기 남편하고 말이에요. 동거하는 남자를요. 깡패, 도둑, 강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타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혔어요. 가족의 해체라고 말해요. 남편 죽이기예요. 영화 만든다면. 이게 페미니즘이 파괴하고자 했던 게 서구의 전통적 가정이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확실히 글로리아 스타이넌뿐만 아니라 음란마귀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 후원자가 포드 재단하고 CIA뿐만 아니라 월가의 유대 금융가들도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당시엔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 금융가들이 얼마나 페미니즘을 뒤에서 지원했는가는 몰랐어요. 1990년대 들어와서 알려진다고 이게. 예. 이게 제약과 의료 때문에 그래요. 금융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다수가 유대인이에요. 예. 조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미국인들 모두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페미니즘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랬죠? 툭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얘네들이 뭐 시몬드 베이처럼 아주 객관적이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유대인 문화를 싫어하는 아들이 아니야. 시오니스트들이 상당하다고요. 페미니스트들이. 응? 미셸 푸코도 시오니스트잖아요. 그 선배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반자본주의 활동을 했다고.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끝없이 비참할 것이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을 그토록 괴롭혔으면 됐지 이제 여자들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 얘네들의 그 손녀들은 말이야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자본가들은 되게 좋아하고 반면 성행위야 가족 해체 정신으로 똘똘 뭉쳤다 그 말이야. 급진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완전 자본가 편이 돼버렸다고. 얘네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들 선배들 다 배신하고. 해니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건드릴 수 없다. 여자 문제만 해결할 것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뭉치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남자들 때려잡자. 여성의 첫 번째 특징인 성 차이를 기반으로 치녀 논리로 깔끔하게 무장하자. 성 차이를 없애겠다면서 성 차이를 기반으로 하재요. 그러니까 앞뒤가요 논리도 다 안 통하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입으로는 마르크시즘 외치면서 실제로는 철저한 자본주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뭐 간단한 예가 있잖아요. 글로리아 스타이너. 응? 그리고 글로리아 스타이너이 그 자기 추종자들이랑 같이 월가를 찾아가서 데모했거든요. 나는 데모했다 그러길래 그 금융 자본가들 그 비판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남자들 중에 가장 우월하니까 상징적으로 월가에 가서 데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자본주의라든가 어떤 자본의 착취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말만 하고요. 행동은 정반대. 1970년 그 슐라미스 파이어스턴이 편집한 급진 페미니스트 선언문을 보자고요. 제 1장이 뭔지 알아요? 쌍 X 선언이다. 비치 매니페스토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응? 급진 페미니즘, 진로 오르가즘, 성행위, 암컷,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의식화시키자 여성들을. 허위의식을 깨우자. 남성을 혐오하자. 미스 아메리카 반대하자. 모든 세상 만사를 말이야. 성행위랑 연관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연애, 가족, 가정, 부모 성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로지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는데 이거 왜 그랬냐고요. 게다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백인 사회가 여성을 혐오하기 때문에 여성도 이에 대항하여 남성을 혐오하는 게 균형적으로 맞다. 제멋대로 백인 사회는 남성 사회라는 거야. 그리고 남성들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고 여성을 혐오한다고 딱 찍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남자들이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언제 여성을 혐오했다 그래?
니네들만 못생기고 성생활 불만이고 남자가 결혼 안 해주니까 그냥 남자가 싫다고 뭉뚱그려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 남자들이나 뭐 이런 대중 잡지나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만 사설 같은 거 쓰면서 이 사람들 말 들어주지도 않고 어처구니 없는 그 여자아이들이 땡깡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했지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네들 스스로 만든 단어 여성 혐오 만든 건 아니지 받아들인 단어 여성 혐오 1960년대 초부터 쭉 올라가서 20년대까지 와서는 아주 절정을 찍어버리죠. 응? 없던 일이 만들어진 거야. 없던 일이 만들어진 거다. 티 그레이스 아트킨스가 있어요. 여성은 학살당했다. 무슨 표현이 저 따위냐고요. 그냥 여성은 지금까지 학살당해갖고 더 이상 학살당할 수 없다. 전투를 시작하겠다. 뭔 짓이냐고 이게 지금. 학살, 전쟁하겠다. 남성 우월주의, 혐오, 계급투쟁 막 격한 단어들을 무조건 써대면서 이거 누가 지도한 거지. 정신상태가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렸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여자들만 모아다가 누군가 지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고 나는. 왜 저렇게 미쳤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보자고요. 옛날 그 뭐 초반부 페미니스트 청교도 여자들이 앵글로색슨 여자들이 좀 성적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저질리면 꼭 흑백 논리를 들이대거든. 그랬단 말이야. 또 캐롤 줄리안이라고 하는 뭐 심리학자는 여자들이 불안하게 항상 여자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 정체성을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몸부림 중에 하나니까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랬습니다. 또 케이트 밀레트는 왜 이렇게 저게 발광을 하냐 하면 좀 더 성생활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저지를 들이다. 아이고 죽겠네. 알프레드 킨즈하고 보바르하고 베티 프리다는 그냥 암컷이 원래가 자유분방해. 그게 너 자신을 찾는 거야. 너 자신 찾아서 나갔는데 뭐 어때? 이랬더니 헨리 걸리 브라운 응? 나쁜 여자 여자들은 원래 좀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 화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가 그냥 자기 화내면 그냥 받아주고 스트레스 풀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쁜 여자 그냥 자기 본성 드러낸 거야. 응. 이렇게 얘기했다. 보통의 대중 잡지는 못생긴 여자들이 앙탈 부린 거지 뭐. 이 정도로 얘기했다. 도대체 어느 하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설득되는 말이 없어. 왜 이런 발광을 했냐고. 1970년대가요. 미국에 엄청난 사회 변동이 일었잖아요. 1970년부터 그랬어. 닉슨이 이제 그 대통령 되자마자 달러 금 불태환을 선언했잖아요. 응?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비하여 400%를 더 찍어놨다고. 그래갖고 프랑스가 일단은 돈 달라가 저기도 금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 망한다는 소리가 막 떠돌았다고요. 서독의 그 마르크에 비해서 40% 평가 이미 절하가 돼갖고 상업세계에 돌아다녔고 이거 큰일 났다고요. 응? 굉장히 불안해 했었어요. 그때 미국인들이 여자들도 무지 불안해 했었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 번 먹고 튈라 그랬다고. 진작에 직장 가져갖고 돈 벌 걸. 가정주부들도 막 바깥으로 튀어나가려 그랬고 막 그랬다고. 월가는 달러 평가 절하해버리면 되거든요. 자기네가 400%까지 먹였으면 400% 절하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4배를 더 찍었다고 갖고 있는 금에 비하여 그러면 그 4배만큼의 평가 절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이 완전히 제3세계 되는 거죠? 응? 저기 소말리아나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솔직하게 누가 그렇게 더 찍으래? 근데 평가 절하 18%밖에 안 했다고? 그리고 달러를 석유에 묶으려고 여기저기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석유 파동 일으키고 그렇게 한 게 무려 8년간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야.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불안하고 급해지고 말이야.
그래서 일단 남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뺏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급진 페미니즘엔? 그런 심리를 엘리트들이 이용해 먹은 거죠. 그때 미국 거지 된다고 난리 났었어요. 어? 그래갖고 그냥 수수료 사우드 수수료나 받고 석유 퍼가게 하던 그 석유 가격을 또 400%를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 사우디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응? 돈이 4배로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자 된 거예요. 쿠웨이트. 그때부터 또 건설붐 일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자 노동하러 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난리 세계 금융가에 폭풍이 불어닥치던 시절에 미국의 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요. 남편도 못 믿겠고요. 남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제 심리가 분명히 깔려 있었죠. 그 닉슨 정부도 월가도 키신저도 석유 달러 만들지 못하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서독,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400%까지는 평가 절하 안 할 테니까 100%는 해라 그래서 100%. 근데 그것도 안 했죠. 석유 달러가 그래서 순탄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닉슨은 실제로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시장에 풀어낼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처음 시작한 거는 닉슨이에요. 포드가 아니고 레이건도 아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직관력이 뛰어났던 미셸 푸코가 한마디를 했죠. 국가 권력이 성행위를 교모하게 도구로 써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음란마귀, 제가 음란마귀를 번역해놓은 저기 프랑스어로 섹스라 그랬어요. 섹스 왕국 안으로 우리를 종속시킬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종속되냐면 1991년 그때부터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는 달러 위기가 오지 않도록 중동 관리에 들어갔어요. 미국 정부가. 달러 자본 축적에 들어갔고 미국 정부가 아니라 록펠러 포드 재단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말해요. 노동관리, 기술관리에도 들어갑니다. 이래서 신자유주의 플랜이 가동되었던 것이고 노동유연화, 비용절감, 가족해체,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 대체, 노동조합 해체, 남성성 해체 이 모든 프로그램에 페미니즘이 가장 유효적절했기 때문에 가족계획으로부터 더 확대시켜가지고 교육과 미 국무부 사이에 가교를 놓는 페미니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90년대고 그걸 세계화 시켜버린 게 2000년 전후예요. 그래서 세계 각 정부를 모두 페모크라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가열차게 밀어 당겼던 것이고 가장 잘 따라와 주었던 나라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두 나라, 한국, 대만. 한국 사람들은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뛰기 전에 생각을 안 해요. 뛰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뛰고 나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남들이 내 편이 옆에서 뛰면 그냥 뛸 뿐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요. 한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페미니즘이 뛰니까 자기도 뛴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 한국 정부는 편을 먼저 먹고 그 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편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게 한국 정부라고요. 지금 편을 따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다가 두 번 망했죠, 한국이.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갈 길이 머네요, 페미니즘. 한 20개 남아 있습니다, 20개. 감사합니다.